이제 건강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지 걱정이 되네요. 최근에 이제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기 환자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각별히 감기 안 걸리시도록 좀 주의하시고 이번 뭐 B형 독감이 잠시 이제 소규모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감기가 최근에 이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감기 같은 거는 그거죠. 기회 감염이잖아요.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질 때 딱 톰에 봐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면역력 관리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비타민 C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 걸렸을 때 환자분들에게 약을 처방하면서도 반드시 드리는 말씀이 비타민 C를 섭취를 하시거나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좀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게 감기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중요한 이제 또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금방 우리 사회자분께서 이제 제목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딱 한번 이 제목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건강을 좌우하는 멀티플레이어, 영양소 비타민 C 섭취 전략. 뭐가 딱 눈에 들어오시나요? 멀티플레이어가 눈에 들어오죠. 자, 멀티플레이어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자, 축구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구는 공격수, 수비수, 뭐 골키퍼, 미드필더, 뭐 이렇게 센터포드 자기 플레이가 전부 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자기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그 감독의 입장에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핵심적인 공격수가 다쳤다, 부상이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위기가 와가지고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거 있잖아요. 리스트. 들어가 있는 그 리스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사람을 또 뽑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지금 뛰고 있는 사람 중에서 수비수 중에서 공격수를 맡긴다든지 수비수 중에서 골키퍼를 맡게 될 수도 있죠. 골키퍼가 퇴장당했으면. 자,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사람이 멀티플레이어라는 거죠. 뭔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측면에서 비타민 C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걸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의 근본이죠. 우리 롤 플레이어들, 롤하는 영양소들의 근본이면서 뭔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돼서 든든히 뒷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 물질이 이제 비타민 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왜 그런지는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강의 속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항산화라든지 만성염증이라든지 뭐 면역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문제는 조금 차치하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리더님들하고 조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왜 지금 중요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우리 리더님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에이징, 노화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유행이죠.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저속 노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이야기하고 있는 저속 노화를 잘 하려면 과속 노화가 안 돼야 된다. 과속 노화. 그리고 저속 노화의 또 다른 형태인 역노화. 그리고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였던 항노화, 노화에 대항한다, 항노화, 노화를 거스른다, 역노화, 노화의 속도를 늦춘다, 감속노화, 그 노화가 천천히 진행된다, 저속노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거를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내 몸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외부의 환경은 만성 스트레스 염증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100세까지는 삽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했고 100세까지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의학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영양 상태의 개선, 위생의 발전. 이 세 가지 정도가 100세까지 살게 하지만 그만큼 아플 수 있는 찬스도 너무 많아요. 현대 문명 자체, 현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오염된 환경이나 염증성 환경들이 많죠. 너무 지나치게 산업화되었고 공업화되었고 움직이지 않고 현대인 또 자연으로 또 멀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스트레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이제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딱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딱 여기 있으면 여기서 본인을 흔들고 있는 모든 어떤 외부의 조건들, 그리고 그 외부의 조건들이 내부에 들어와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작용들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스트레스란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 공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하나의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을 찢으려고 하는, 이렇게 찢으려고 하는 외부의 로딩이에요.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이게 안 찢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스트레스에 대한 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의 어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건 하나를 딱 들라고 하면 만성 스트레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자극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의 가장 큰 내부적 기전, 만성 스트레스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 만성 염증이 되는 거예요. 만성 염증이라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그거에 대해서 대항을 하려고 하죠. 복구시키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생리적인 기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되죠? 콧물 나고, 목 아프고, 그죠? 기침 나고 가래 나죠. 기침하고 가래는 기관지를 보호하는 작용이에요. 콧물은 우리 코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입니다. 그 작용이 거치고 나야지 그 외부의 바이러스라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급성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에 의한 우리 몸의 반응을 급성 염증이라고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성 염증과 대비돼서 나쁜 염증 뭐가 있죠? 만성 염증,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이거는 뭐냐면 급성 염증은 우리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몸의 보호 반응, 재생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고 붓고 빨갛게 되고. 근데 만성 염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염증화된 물질이 우리 몸에 그냥 내재화된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붓고 아프고 며칠이 지나고 나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낫지 않고 저강도로 몸속에 쫙 계속해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만성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이 안 없어지고 몸에 계속 있는 거죠. 그게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화 반응, 급속 노화, 과속 노화, 가속 노화의 중요한 기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전. 그래서 그런 어떤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세포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세포의 DNA가 손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여러 가지 길을 걷게 됩니다. 세포가 그냥 사멸을 해버리든지, 그 세포 자살이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세포가 돌연변이로 변화가 됩니다. 돌연변이 세포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유행하고 있는 개념이 노화세포. 노화된 세포는 세포가 성장 주기를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뒤로 돌아가면서 이제 되지도 않고, 사멸의 길을 가지지 않고, 뭔가 좀비처럼 계속해서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래서 불멸의 세포가 되는 건데 이 불멸 세포의 특징이 세습이라고 하는 SASP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을 끊임없이 뿜어내면서 주멸의 세포를 염증화시키고 좀비화시킨다는 거죠. 한 개의 노화세포, 한 개의 좀비세포가 주변세포 15,000개를 좀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노화의 굉장히 중요한 기전으로 하나가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화된 세포를 없애야 되죠. 그리고 노화된 세포가 많이 생기지 않게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의 강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자, 외부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만성 염증으로 가는데 중간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세포가 뭔가 이렇게 반응이 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해결의 과정이죠.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든지 극복하든지 극복하지 못해서 발악을 하든지 어쨌든 세포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는
산소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게 된다, 만들어지게 된다. 산소가 있는 곳에는 항상 활성산소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순환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좋은 어떤 스트레스로 작용하면 그거는 이제 활성산소가 나쁜 세포들을 공격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데 몸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 받는다 할 때 스트레스와 운동을 해가지고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의 또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많이 드렸냐면요. 이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성되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만성염증으로 인한 세포 노화의 주된 기전인데 이 부분을 블락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황산화 물질이죠. 이 황산화 체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백본, 그러니까 바닥이 바로 비타민 C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타민 C는 의외로 이제 한국인에게 섭취가 굉장히 부족해요. 질병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남성의 74.3, 여성의 59.5. 근데 이거는 기계적인 평가입니다. 부족하다는 거는 100mg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 건강학자들에게 봤을 때는 인간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요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기본적인 가설의 전제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시점에는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시점? 일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어떤 시점에는 부족할 수 있다. 그 시점이 위험한 시점이라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고, 세포가 노화될 수 있고, 암세포로 전이될 수 있고,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의 DNA를 공격할 수도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어떤 식습관을 보면 식이만으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 보충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모두가 아는 영양소의 놀라운 재발견이라고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는 ROS가 활성산소예요. 레디칼 옥시전 스페시스라는 활성산소성을 제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항산화 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상두마차라고 한다면 글루타치온과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외부에서 주입을 해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 글루타치온은 몸속에서 만들어지지만 40세 정도가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외부의 섭취가 필요한 내부적인 어떤 비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죠. 그 전신 항산화 작용에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염증성 물질 해로가 있거든요. 염증성 해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NF-카파비입니다. NF-카파비라는 해로가 우리 몸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NF-카파비가 움직인 결과로 수많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나와요.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세포, 카인은 물질, 세포에서 뿜어내는 물질인데 좋은 사이토카인이 있고 나쁜 사이토카인이 있죠.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적정량 놓으면 그 필요하죠. 몸이 고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이토카인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걸 없애야 되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면역세포가 오겠죠. 면역세포가 너무나 많은 사이토카인과 24시간 부딪히게 되면 그게 바로 자가 면역이 되는 거예요. 아마 작년에 이제 코로나 하시면서 사이토카인 스톰 들어보셨죠? 그런 게 그런 원리죠. 그래서 NF-카파비라는 염증화된 경로를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콜라겐. 콜라겐은 비타민 C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한 사람들 노화가 빨리 진행되겠죠. 피부의 주름, 카르니틴,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합성의 핵심이고 면역세포를 성숙하고 면역세포를 도와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한국인의 섭취 영양을 보면 건장량 대비 60에서 70%가 거치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 혼밥족,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굉장히 밥 먹듯이 하는 젊은 여성들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필수 영양소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C 정도는 필수적으로 챙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로부터 얻는 자연에서 얻는 비타민 C도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공된 음식, 원래 이렇게 생으로 된 생채소, 생과일에서 풍부한데 대부분 이제 혼밥 쪽이라든지 현대화된 어떤 가구 특징상 그런 것들을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도 유지에 의한 추가 섭취 전략이 요구되고 있죠. 밑에 쓰는 것처럼 우리가 기계적으로 딱 돼 있는 단순 권장량을 충족하는 것보다는 자기 몸의 상태에 맞는 생리적 요구량 만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비타민 C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스콜빅 애시드 들어보셨죠? 아스코르브산. 아스콜빅 애시드 할 때 A는 없는이란 뜻이거든요. 뒤에 스코비는 뭐냐면 스커비라고 들어보셨어요? SCUI, 이 스커비가 바로 계열병입니다. 비타민 C의 기원이 그거죠. 대항해 시대 때 이게 대항해를 이렇게 대양을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우리 선원들이 갑자기 피를 쏟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그 계열병이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쟁여놓은 것들을 좀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질병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혈관이 터지고 우리 몸에 있는 점막들이 망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컬비가 계열병이거든요. 스컬비를 없애는 비타민, 그래서 아스콜빅 애시드라는 개념이 됐고요. 그래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폴링이라는 박사, 노벨 수상자 폴링이 비타민 C가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메가도즈죠. 메가도즈 요법, 항암이나 면역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어떻게 보면 비타민의 대명사가 된 거죠. 오른쪽 책에 보시면 비타민 C, 더 커먼 콜드 앤드 더 플루, 이거 뭔지 아시죠? 감기와 인플루엔자, 캔서 앤더 비타민 C. 예, 다 이게 폴링 박사가 쓴 책들입니다. 암과 비타민 C, 비타민 C와 감기.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이렇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두에 멀티 플레이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건강학적 용어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기능 생리조절자. 그래서 기능을 다양하게 가진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균형을 맞추는 조절자. 다기능 생리조절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산화, 면역,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고 글루타치온을 계속해서 환원과 산화 상태를 도우면서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그 가운데서 글루타치온의 활성과 산화와 환원을 도와주는 조절하는 물질. 그 다음에 면역세포 중에서는 T세포와 NK세포의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작용.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에 필수입니다. 콜라겐의 재료가 원료 물질이 프롤린과 라이신인데 이거를 수산화시켜서 콜라겐 합성에 필수죠. 그래서 피부 건강, 관절 건강, 혈관 탄력에 필수입니다. 이게 부족해졌을 때 선원들의 혈관 탄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혈관이 깨지면서 이렇게 피를 흘렸던 거죠. 그 다음에 철이 환원되는 것을 촉진해서 빈혈 예방 및 철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철분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빈혈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철분제를 먹는데도 빈혈이 계속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한 게 아닌지 반드시 한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에서 대해서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부신에 있는 밖에, 부신 피질에 있는 코티졸이죠. 코티졸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그걸 뭐라고 해요? 부신피로라고 그러죠. 코티졸은 어떻게 되냐? 아침에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오후가 되면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밤 동안 또 이렇게 축적이 되었다가 또 아침에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게 일주기 리듬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코티졸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는 멜라토닌이 또 올라가고
이게 교대를 하면서 일주일 리듬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코티졸이 아침에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코티졸하고 DHA를 검사해보면 코티졸은 여성들은 6에서 8, 남성은 8에서 1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며칠 전에 검사하신 분은 0.5였어요. 코티졸이 아예 없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좀비가 된 것 같다. 근데 그분은 이제 코티졸을 올려주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그때는 반대로 또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라고 했어요. 당뇨가 될까 봐 과일이나 채소를 아예 안 드시더라고. 과일, 채소 드시기가 힘들면 비타민 C라도 반드시 드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지방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진 카르니틴. 그래서 패티 애시드 옥시데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르니틴을 합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비타민 C를 더 챙겨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신 피질에 비타민 C가 다량 저장돼 있다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일단 비타민 C부터 먼저 소모를 시켜요. 그리고 비타민 C 소모 가지고 충당이 안 되면 그때부터 부신해서 코티졸을 만드는 기능을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딱 하나만 더 챙기자. 뭐 다른 거 다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비타민 C는 좀 더 챙기자. 그래서 수험생이나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나 승진 시험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타민 C가 필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이죠. 이 비타민 C가 저 밑에 보시면 이 모든 항산화 체인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저기서 빠지게 되면 저 항산화 체인이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항산화 물질이 뭔지는 아시죠? 자, 활성산소는 짝이른 산소입니다. 짝이른 산소는 처음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해요. 근데 현대인의 특성상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 손대는 게 건강한 세포죠. 자, 가운데 보시면 이게 짝이 하나 없죠. 궤도가 하나 비었죠. 그래서 이 궤도를 자기는 채우려고 해요. 짝이른 산소이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를 채우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채워지잖아요. 완전하게 됐죠. 그걸 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활성산소가 전자를 빼앗아서 본인은 환원됐어요. 그럼 건강한 세포는 전자를 뺏겼죠. 뺏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성산소가 환원된 동시에 반면에 건강한 세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황산화 물질의 역할은 뭐냐면 활성산소가 건강한 물질로부터 전자를 뺏기 전에 뺏어서 산화시키기 전에 미리 전자를 줘서 얘가 건강한 세포를 산화시키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그거를 항산화 작용. 그 역할을 하는 것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고 그 항산화 물질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글루타치온,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메가3, 셀레늄, 비타민 E. 그 지용성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비타민 E. 수용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타민 C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선천 면역이라고 하죠. 선천 면역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NK입니다. 후천 면역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림프구죠. T세포, B세포. 이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너무 폭주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염증이 너무 많아지면.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몸이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만성 염증으로 끊임없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 그럼 면역세포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막 공격하는 겁니다. 만성 염증은 자가 면역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만성 염증이 내 몸에 염증이 너무 많다. 그것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아까 신경 전달 경로가 바로 NF-kappa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사이토카인을 또 굉장히 많이 NF-kappa비를 통해서 사이토카인을 굉장히 많이 뿜어내죠. 그럼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서 자가 면역 경량도 있고 이런 자가 면역 경량이
오랜 기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역력에 소진이 오는 거죠. 자가 면역은 결국에는 면역력 결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아시죠? 류마티스 관절염, 뭐 갑상선염, 그런 알러지 비염, 두드러기. 최근에 두드러기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역력 결핍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두 개, 뭐 세 개 정도죠. 폐렴, 대상포진, 암세포. 자가 면역과 면역력 저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게 있어요. 면역세포 자체도 세포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이 면역세포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면역세포 공격하지 않게 도와주는데도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더불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라겐은 삼중 나선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되어 있는데 이게 프롤린과 라이신이 수산화되면서 이렇게 얽히고 섞이거든요. 그럴 때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가 됩니다. 비타민 C가 이 밑에, 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있죠. 비타민 C가 여기서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이 프롤린과 플로린이 콜라겐으로 만들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C 자체는 우리가 피부에 주어지는 포토에이징, 광노화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치매 유발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타아밀로이드, 미스포이딩, 잘못 접힌 단백질이 뇌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때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뭐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간헐적 단식이나 이렇게 오토파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잉여된 어떤 세포의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토파지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다한 세포를 깨끗이 우리 몸이 자가 포식을 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토파지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오토파지 기능이 깨어졌을 때 제일 타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뇌라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베타아밀로이드고 자, 이 기능을 더 악화시키는데 이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악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활성산소적인 역할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여러분 특히 최근에 이제 치매 관련해서 뭐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뭐 포스파티딜콜린세린 뭐 그런 거 이야기에 관심 많으실 건데 결국 그런 물질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뇌 세포는 A에서 B로 신호가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신호가 전달이 되는 이 길을 뭐라고 하죠? 길. 세 글자입니다. 시냅스라고 하죠.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틈이 있고 그쪽으로 신경전달 물질을 계속 보내가지고 이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 시냅스 틈에 낀 때가 바로 혈관에 낀 때가 동맥경화인 것처럼 거기에 낀 때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그 끼어가지고 이거를 막아버리니까 뇌세포와 뇌세포가 분리되는 거죠. 고립되는 거죠. 근데 뇌세포와 뇌세포 특징은 이게 있어요. 신호를 전달 못 받으면 퇴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런 거 하라고 손가락 운동 막 하고 막 운동하고 다양한 자극을 주라고 하는 것 이유도 자극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리더님들이 이렇게 또 생소한 공부를 하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게 즐겁게 공부하셔야 돼요. 즐겁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아는 거는 아는 거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근데 그냥 생각나면 챗GPT한테 한번 더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직관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콜라겐 혈관 탄력성이라고 했죠. 몸에 염증이 줄어들죠.
그래서 혈관의 내피 기능의 개선. 자, 지금 그걸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결국 이제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면, 그래서 당뇨가 굉장히 무섭다는 건, 당뇨는 뭐냐면 혈관 속에 당이 많으면 얘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ER 스트레스, 소포점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 자체가 내피세포, 혈관 안에 있는 혈관 벽에 있는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걔를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죠. 이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 면역세포들이 오거든요. 그다음 콜레스테롤도 오거든요. 달라붙어서 복구하려고 하면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 ER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혈관의 어떤 염증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타민 C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가장 많이 먹는 고혈압 약이 안조텐신 전환 요소 억제제는 겁니다. 요새는 무조건 퍼스트 초이스로. 옛날에는 칼슘 기량제라는 뭐 화이자에서 만든 그 노로 시작되는 약을 제일 많이 쓰는데 최근에는 완전 트렌드가 바뀌어서 RAS 억제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자, 이거 비타민 C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0mg 정도를 먹었더니 혈압이 하락했다. 근데 꾸준히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비타민 C는 이 문제가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잘 흡수되는 반면에 잘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단백질이 아미노산 풀이 있기 때문에 매일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일 정규 용량 먹어야지 이 아미노산 풀이 채워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도 그런 역할이 있어요. 많이 고용량으로 먹는 게 좋기는 좋은데 어쨌든 뭐 고용량으로 먹으면서 우리 세포를 한번 다 씻어주라는 역할을 하는데 지속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서두에 사회자분이 지속성 비타민이라고 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수용성은 우리 몸에 잘 스며들지만 스며든 만큼 잘 빠져나간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면역, 우리 몸의 스트레스라는 게 잠시 있다가 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은 24시간 스트레스로부터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무 고용량을 먹으면 좋냐? 너무 고용량을 먹었을 때는 몸이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죠. 뭐 속이 쓰리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우리 몸속에 남아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성 서방적은 뭐냐면 서서히 방출된다는 거거든요. 24시간 동안 서서히 방출되면서 우리 몸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약들의 거의 고혈압 약도 뭐 10년, 20년 전에는 하루에 두 번 먹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약도 하루에 두 번 먹는 거 없죠. 하루에 한 번 먹는 것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먹다가 그냥 까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약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먹는 그 루틴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최근에 이제 아마 리드님도 또 관심을 가지셨던 주사제 중에 하나인데 위고비라는 게 나왔는데 위고비가 그 이전에 같은 성분이 삭센다라는 주사에 비해서 효과가 탁월하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매일 맞아야 되면 이렇게 됩니다. 피크를 갖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겠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뭐냐면 이 내려간 틈에 뭔가 빈틈이 생기고 이때 식욕이 폭발하거나 식욕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일리가 맞는 게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반면에 지속형은 어때요? 한번 올라가서 쭉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에 빈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서방전 자체가 있다면 이게 약물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빈틈이 없다. 다시 과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비타민 C의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동일한 용량을 먹더라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DDS. 그래서 똑같은 용량을 먹더라도 흡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
그 다음에 방출하는 어떤 전략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계속 이게 남아있게끔 하는. 그 흡수율하고 체내 농도 유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방출되다 보면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탁 올라갔다 내려가면 아무래도 부작용도 많겠죠. 근데 서서히 이렇게 하면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수월하게 잘 먹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때는 위산 자체가 많이 녹기 때문에 비타민 C에 쓰린 그 느낌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 이 비타민 C 자체가 위점막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위산 분비를. 그래서 저산증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산증이신 분들 뭐 사과식초 먹는 거 대신에 그냥 저는 비타민 C 드시라고 하고 그게 굉장히 효율을 보입니다. 근데 나이가 젊으신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위산 가다증에서는 비타민 C의 고용량 섭취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방정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면서 우리 몸에서 항산화력, 그다음에 면역력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면 비정형 세포, 비정형 세포는 에이티피칼 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리더님들이 많이 들어보신 용어로는 돌연변이가 있겠죠. 세포가 정형이지 않다. 틀을 벗어났다는 거죠. 이 비정형 세포가 만들어지는 힘을 약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러려면 우리 몸에서 항산화 시스템이 버텨주고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야 된다는 거죠. 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로 이제 전환 전 단계 그리고 DNA가 손상된 세포가 비정형 세포인데 비타민 C를 보충했을 때 이런 부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비타민 C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을 때 비정형 세포로 가려는 힘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의 일정한 농도 유지는 비정형 세포 감소력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암세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무한정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암세포는 일반 세포하고는 또 다른 정식 패턴을 가진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현기성 환경,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암세포의 모든 에너지 뺏기기 때문에 삐쩍 마르시게 되죠. 그게 이제 대응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 C가 되게 독특한 거는 에너지가 떨어지신 분들에는 부신 피질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증가를 시키는데 암세포 자체가 ATP를 합성해가지고 스스로 합성해가지고 자가 정식하는 기전은 또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비타민 C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K세포 활성화 효과. 자, NK세포는 뭐냐면 선천 면역이에요. 자, 그러면 왜 암세포한테 굉장히 중요할까요?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자, 이게 선천 면역은 뭐냐면 이전에 학습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후천 면역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후천 면역. 걸리고 난 다음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감기 여러 번 걸리면 T세포, B세포가 기억하고 있다가 감기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감기를 걸렸을 때 너무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4, 5년 동안 감기를 안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랜만에 감기 걸리니까 한 달, 두 달까지 이렇게 이게 감기냐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독감 검사해보고 코로나 검사해보면 음성이거든요. 그만큼 면역력 학습이 무섭다는 겁니다. 후천 면역이 또 대표적인 게 예방접종이죠. 그래서 면역세포에게 기억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기억을 시켜서 나중에 그게 발동하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 후천 면역이 안 통하는 세포가 있죠. 우리 몸에서 처음 나타난 세포. 그게 바로 암세포죠. 처음 나타난 세포는 뭐가 공격해야 됩니까? 선천 면역이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NK 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병원에 와서 저보고 NK 세포 뭐 검사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검사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검사하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NK 세포가 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당연히 보면 알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면역력 검사 뭐 복잡하게 할 것 없이 WBC 백혈구 검사를 해서 뉴트로필과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백혈구 중에 호중구와 림프구의 비율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떨어져 있는 분들 어떻게 할 거냐? 비타민 C를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C가 NK 세포의 기능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자, 텔로미어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세포는 DNA는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좀 자기 일생을 사는데 이 텔로미어는 뭐냐면 이 염색체 말단에 딱 붙어 있습니다. 씌워져 있는 양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발이 벗겨지면 세포가 그만큼 빨리 닳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사람들이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수명이 짧다는 연구가 있잖아요. 그 텔로미어 단축을 막는 데 있어서도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ROS, 레디칼 옥시전 스페시스 활성산소가 텔로미어, 우리 염색체 말단에 딱 캡을 씌워서 염색체를 보호하고 있는 텔로미어를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점 짧아지게 되면 세포가 점점 더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화세포가 된다든지 세포의 수명이 단축되는데 그거를 막는데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 클리닉 같은 데 가면 뭐 항암제로 항암 그 암 환자들 같은 경우 고용량 정맥 비타민 C 주사를 이제 투여하기로 하는 게 그런 어떤 비정형 세포를 없애고 암 세포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이제 보수적으로 의학계 기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이에요. 100에서 200mg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1g에서 2g 정도는 섭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에 나온 제품도 그 정도 용량일 것 같은데 특히 흡연이나 음주, 스트레스가 많은 성인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기에 걸렸거나 그다음에 수술하거나 상처가 났을 때 콜라겐 합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500에서 1000mg 뭐 필요하면 2g까지 먹을 수 있고 뭐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보면 아무래도 관심 많으신 분들이니까 5g, 6g까지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소화기 부작용이 있거나 결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면 용량을 좀 조절하는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할 복용보다는 서방정으로 일회 먹는 게 훨씬 더 비타민C 안정적인 체내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속쓰림 증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복보다는 식후에 복용하는 게 좋은데 최근에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속쓰림 등의 어떤 기술을 굉장히 완화시켰기 때문에 뭐 식후에 먹는 거 챙겨 먹으면 괜찮은데 까먹을 것 같으면 그냥 자기가 생각났을 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위장관 속쓰림이나 신장 결석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뭐 담당 주치의 상에서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체내 농도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특히 스트레스 많거나 암이나 그다음에 만성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방정은 슬로우 릴리징 태블릿인데 슬로우 릴리징 그다음에 익스텐디드 릴리징 지속성 서방정 요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타민 C의 어떤 기본 어떤 철학 개념에 조금 더 맞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가형 이제 비타민 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를 끄고 있는데 저는 결국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가심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원료도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품질도 굉장히 따져야 되죠. 그리고 만드는 공장이 GMP나 국제기준 ISO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만드는 사람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을 만한 브랜드, 믿을 만한 회사에서 그리고 수십 년간의 안정적인 연구와
그리고 믿을 만한 신뢰를 쌓아온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에 기반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그런 신뢰도를 가진 회사에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으로 이제 100세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타민 C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근데 저가 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어떤 심사당국에서 심사는 한다고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을 넘기면 그 다음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량이나 표기된 것과 실제로 이제 브리치가 있는지를 보시고 흡수율이 낮은 합성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품질 관리를 미흡하게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조건은 이미 몸담고 계신 회사가 또 잘 굉장히 그런 걸 다 갖추었겠지만 이런 기준들이죠. GMP 인정을 받았고 제3자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되고 R&D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자해온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브랜드의 평판과 재구매율 등을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C하고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 비타민 C는 무슨 영양소랬죠? 수용성이랬죠. 그럼 지용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포는 친수성과 그다음에 그 물과 이제 기름물의 친유성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친수성과 친유성이 같이 있을 때 세포 흡수, 투가 훨씬 좋다는 거죠. 비타민 E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E는 지용성. 그다음에 아연은 면역세포 생성 활성화에 굉장히 필수인데 비타민 C와 아연이 결합되면 면역력 상승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그 철분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의 환원작용으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철분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C 섭취를 챙겨서 드시도록 주변에 권고하셔야 되고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빈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조건을 작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기립성 저혈압, 결국에 심장이나 혈관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 기운을 못 차리고 근육이 잘 생기지 않으면서 기립성 저혈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이라고 하면 비타민 C가 필수일 거다. 특히 이제 피부 노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콜라겐 합성에도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와 콜라겐을 같이 이렇게 먹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걸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제재가 있을 건데 정제 흡수율이 높다면 그거를 이제 드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기가 먹었을 때 굉장히 편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영양제로 이제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음식 속에서도 이 비타민 C를 보충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지 황산화제로서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도 섭취하는 전략을 같이 해나갈 때,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서 또 비타민C를 같이 섭취하면 훨씬 더 균형 잡힌 다차원적인 항산화 능력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 및 만성 질환자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 규칙적이고 그다음에 흡수율이 높으면서 체내 농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비타민 C의 서망정 요법이 필수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비타민 C가 어떤 분들이 조금 꼭 필요할 것 같냐 생각해 보면 요산 수치가 되게 높은 분들이 있어요.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활 습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럴 때 우리 몸에 황산화제 섭취가 굉장히 필수적인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비타민C 섭취를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방정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나노캡슐이나 인지질 등을 포함된 흡수율을 높이는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좀 더 고차원화 시키기 위해서 아연이나 콜라겐 항노화에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더 결합된 전략들을 이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종합을 하자면 비타민 C는 우리 몸 항산화 시스템의 멀티플레이어다. 멀티플레이어는
우리 조직이 잘 굴러가고 있을 때도 묵묵히 자기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뭔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출동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보루이기 때문에 비타민 C를 항상 이렇게 잘 비축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특성상 일정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서방정 지속형 지속적으로 농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이렇게 효과가 배가 되려면 결국에 비타민 C가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잘 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항상 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시간 동안 또 제 강의 들으시면서 수고해주신 우리 몸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자 동작 좀 따라하겠습니다. 손 털고 잼잼 발끝 쭉 뻗었다가 당겨주세요. 발끝 쭉 뻗었다가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 한번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승모근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이 모가 이게 모니터 온다고 너무 수고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손가락 스트레칭, 팔굽혀기, 손 허벅지 운동, 발목 스트레칭 틈날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도 하루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세가 앉아서 오래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비타민 C는 다층적인 가치를 가진 구간이 명간, 구간이 명간입니다. 우리 몸에 필수적인 항산화 비타민이고요. 서방정, 최근에 놓은 제품들 잘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한두 번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를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꾸준히 섭취하는 전략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신 우리 리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원장님. 네, 비타민 C에 대해